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거 있죠? 뭐죠?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제가 이제 SBS 좋은 아침에 이제 출연하게 됐어요. 네, SBS는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이제 좋은 아침이라고 굉장히 또 아주 유익한 방송인데요.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 이제 꼭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죠?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경우가 있다면요. 네네.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자,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 이제 뭐 관계가 이제 안 좋아졌다.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부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AC, BC,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어요, 홍 이사님? 일반적인 우리 부부 이제 뭐 남편은 회사 다니고, 늦게 오고, 아내는 집에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각자의 생활을 했었죠. 각자의 생활을 이제 많이 남편은 각자의 했었는데. 생활을 많이 하고, 네. 물론 뭐 아내도 주부도 있지만 또 아내가 직장을 다닌다면은 또 그 아내의 생활이 있었고, 이렇게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웠죠. 너무 늦게 들어온다. 왜 이렇게 집안일을 이제 안 도와주냐. 뭐 주말에 좀 같이 좀 시간을 보내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애프터 코로나. 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술자리 약속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무슨 또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뭐 같이 있으니까 좋겠지만, 네. 단점은 같이 있으니까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상대방의 싫은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인이 너무 얼마나 이제 서로 같이 있으려고 해요. 근데 연인이 또 예를 들어서 같이 여행 간다, 동거한다, 그럼 싸우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이러니예요. 같이 있고 싶은데 더 같이 있으면 또 싸우고. 그래서 코로나 이제 비포와 애프터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의 일상과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가 뭐냐? 바로 황혼이혼이에요.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황혼이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소한 문제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이런 거. 네. 이런 문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들이 실제로 있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경에 법알못이라고 제가 그 연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이제 주제가 있었어요. 이제 남친과 여친이 있었는데 치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남친이 그 치킨을 다 먹은 거예요. 그냥 맛있는 부분만. 여자친구 그건 남기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굉장히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배려심이 없네요. 이런 배려심이 없는 사람하고 내가 과연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 이사님 생각은 어때요? 먹을 거 그냥 자기가 다 먹는 맛있는 거는 다 그냥 먹는 사람이 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맛있는 걸 먹는 건 아니지만, 약간 먹을 때 성질이 좀 급해서, 제가 먼저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그러죠. 왜 자기 거 남겨놓지 않고, 네. 당신이 다 먹어 치우느냐. 그런 것 때문에 와이프랑 약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를 보면은 열을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제 습관이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결혼해서 나한테 잘해줄지 안 해줄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죠.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동물에서 먹는 거는 건강하게 중요한 깨질 수도 거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근데 먹는 게 중요한데 진짜 맛있는 거 딱 있으면 먹고 싶죠. 누구나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나만 먹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먹고 싶겠죠. 내 여자친구, 내 아내도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다시 자녀들도. 자녀도 먹고 싶고. 근데 그걸 내가 혼자 다 먹는다.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이기적인가요? 네, 조금 이기적인 게 있어요, 홍 이사님도. 같이 식사해보면 맛있는 거 그냥 챙겨줘야 되는데 혼자서 허겁지겁 막 먹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좀 서운해. 그렇군요. 왜 혼자만 먹냐. 집사람이 그걸 나한테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죠. 홍 이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맛있는 거 물론 먹고 싶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배려하고, 특히 배우자도 배려해서, 이 사람도 얼마나 먹고 싶을까. 내가 조금 안 먹고, 예를 들어서, 왜 우리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만 봐도 이제. 자녀한테는 제가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녀는 챙겨주는데 왜 와이프는 안 챙겨주냔 말이에요. 제 와이프는 거의 동급으로 보이나요? 경고합니다, 경고. 경고, 이거, 옐로우 카드예요.
자녀만 챙겨주지 말고 배우자도 챙겨주시라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배우자도 꼭 챙겨주세요. 앞으로는 자녀와 예. 배우자 모두 똑같이. 그래서 배우자가 맛있는 거, 여친이나 남친이 맛있는 거 잘 먹는 거 보면 뿌듯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이타적인 사람이 결혼 생활 잘한다. 이타적인 사람, 좀 이타적인 사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성질머리가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이 거의 없던데요? 아주 있어요. 물론 인간은 다 이기적인 게 있죠. 뭐 이기적 유전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가족, 뭐 내 새끼 요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새끼는 욕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 자기 자식은 챙기는데 자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배우자는 자기 유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챙기게 되나? 그래서 안 챙기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챙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유전자가 없으니까 헤어지면 남이거든. 그 모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배우자와 유전자를 또 결합을 하잖아요. 유전자를 서로 교환하고 결합해서 이제 또 이세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소중한 게 또 배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이타적으로 배우자한테도 잘해주고 배우자 가족한테도 잘해주고 제가 이혼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배우자가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있다. 근데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맞습니다. 그죠? 다 대부분 어때요? 상대방. 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남편 같으면 자기 시가만 생각하고 아내 같은 경우에 처가, 자기 가족만 똘똘똘똘 뭉친다. 완전히 왕따시킨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이 집안이 하나도 안 도와준다. 남편 같은 경우 아내가 맨날 자기를 위해서만 펑펑 쓴다. 호가사치한다. 남편은 그냥 완전히 그냥 돈 버는 기계를 생각한다. 다 이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이기적.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얌체 갖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다른 사람 배려심 없고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 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좀 배려심, 이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사소한 말다툼이나 말싸움 때문에 이혼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죠. 이제 가정폭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뭐 때린다. 그러면 뭐 그건 당연히 이혼해야죠. 너무나 이제 뭐 명백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가정폭력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이 말로 하는 폭력이 많아졌어요. 언어폭력. 언어폭력, 그렇죠. 언어폭력.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다른 사람한테 어떤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 어때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아니면 나에 대해서 막말을 한다. 인격 무시를 한다. 굉장히 상처가 오래 가요. 자,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은 한번 맞으면 이 멍이 사라질 때 되면은 뭐 그게 좀 이제 치유가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친구끼리 막 툭툭 싸웠다. 주먹 다짐 했다. 그러면 당장은 분하지만 뭐 이제 멍이 없어질 때쯤 되면 이제 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 인한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요. 더 오래 갑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상처가 굉장히 상대방한테 비수를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로 상대방에게 그냥 상처 주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특히 집에서 막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한테 막말하고 자녀한테 막말하고 그러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막말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내든 남편이든 본인에 대해서 막말하고 상처하는 거는 그렇게 참겠다. 하지만 못 참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 본인의 부모님, 본인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은 못 참아요. 이혼을 결심하는 게 많습니다. 너네 집 왜 그래? 너 그따위로 배웠어? 교육을 어떻게 배운 거야? 너네 집은 가정교육 어떻게 한 거야? 너네 부모 뭐 하시니? 너네 부모 뭐 하시니?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뭐 그런 영화 대사도 있죠?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너네 부모 뭐 하니? 너 그따위로밖에 교육 못 받았어? 그렇게 많은 너네 부모, 너네 가족 여기에 상처를 받아서 이혼 결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에 대한 인격 무시하지 마시고 특히 상대방 가족을 건드리는 말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멀어졌을 때 네.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나요? 있어요. 자, 저는 이제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재판에서 꼭 이게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증거, 맞아요. 증거. 우리 홍 이사님도 증거 굉장히 또 강조 많이 하시죠? 네. 증거를 남겨라. 꼭 이혼할 때만 증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증거를 남겨라. 왜 그럴까요? 왜 증거가 필요할까요?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혼 소송에도 사실 증거 있으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다.
상대방이 외도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그걸 증거 때문에 이제 이혼을 기각시킬 수도 있고, 꼭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한 걸 알려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맨날 그냥 새벽에 늦게 그냥 술에 그냥 만취돼가지고 와서, 그냥, 처자식을 괴롭힌다. 그걸 그 다음날 기억을 해요, 그걸? 못하죠. 다 잊어버리죠. 내가 뭐 어제 뭐 좀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 남편이 술 주사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막 자는 애들 깨우고 막말하고 심지어는 막 아무데나 그냥 음변 보는 경우도 있어요. 화장실 열고 거기다가 막 수면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걸 찍어요. 자, 그 다음날 딱 술 깼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어떤 생각 들까요? 머쓱하겠죠. 충격이겠죠. 본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귀로 듣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건 다르거든요.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증거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내가 정말 이러냐? 내가 정말 충격이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큰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를 남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소위 말하는 중 캥거루족들 많죠. 네.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 캥거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녀 클 때까지 이제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엄마의 주머니 속에 잘 숨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성인 돼서도 계속 이제 부모한테 그냥 소위 말해 빌부터 사는 거예요. 독립도 안 하고, 뭐 취직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먹여주고 그냥 생활비 대주고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하거든요. 자, 나이 뭐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까지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심지어는요, 결혼하고 나서 합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을 정말로 모시려고 합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사업자금 때문에 이제 집을 이제 날려가지고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자, 그럼 부모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도 안 한 자녀, 다 큰 자녀 데리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결혼하면 또 뭐 며느리, 또 사위, 손자, 손녀까지 그냥 바글바글 할 거 아닙니까, 집안이. 물론 뭐 대가족이라서 뭐 화목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생활비까지 다 돼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 생활비, 또 손자, 손녀 생활비까지 다 되려면 진짜 허리가 휩니다, 허리가 휘어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자녀가 정말 독립을 해야지 결혼하고 나서까지 계속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노후 최대의 리스크가 자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 자녀 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네. 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팁이라도?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증거, 서면을 남겨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서면을 남겨라.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이제 재산을 준다든지 생활비를 대준다든지 그냥 주지 마세요. 서면을 남겨라. 증거를 남겨라. 자,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건 언제까지 도와주는 거냐? 미성년자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성인 될 때까지. 만 19세죠. 그땐 법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럼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 양육비 기준도 있잖아요. 뭐 매월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자, 성인 되고 나서 여기까지는 도와주셔도 돼요.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주세요. 등록금까지. 뭐 대학 등록금 알바로 해서 이제 하는 경우 있지만 뭐 등록금이 너무 비싸거나 뭐 진짜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도와주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까지 도와준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독립을 해야죠. 빨리 취직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결혼자금이나 네. 뭐 집을 해주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경우 다 그런데요.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뭐 집값이 너무 이제 비싼 것도 문제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사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불행은 시작됩니다. 왜냐? 자, 집값이 뭐 한두 푼이에요. 뭐 수억 원 하죠? 그거를 사준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 그럼 자녀가 고마워하겠죠? 고마워하면 좋은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갈등이 계속 생겨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들한테 집을 사줬다. 그럼 며느리한테 많이 반하겠죠? 혼수 예단을 또, 그거에 준해서 반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혼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을 사줬기 때문에. 며느리, 사돈한테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또 부모님이 거액을 들여서 집을 사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간섭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왜 우리가 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식 막 투자하면은 그 회사가 뭐 어땠는지 막, 뭐 관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본인은 주주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부모님이 이 몇 억을 자녀한테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부 갈등과 장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을 사줬기 때문에 그게 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보세요. 부모님이 집 사주고 결혼하는 경우 있어요? 글쎄 외국이랑 우리나라는 뭐 상황이 약간 다르다 생각합니다. 없어요. 아니 미국도 집값 비싸요. 근데 부모님 집 안 사줘요. 거의 대부분. 다 본인 렌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수억짜리 집 사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국이나 외국 선진국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독립심이 생겨서 결혼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고부 갈등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런 거액을 들어서 뭐 집도 사준 게 아니니까 사실 간섭도 안 하려고 하고 자녀들이 알아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집도 사주고 그에 대한 간섭도 많고 고부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성인 되고 나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효도계약서 같은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자, 돈도 주는 게 아니라 꿔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갚아라. 네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정 부분 꿔줄 수는 있겠다. 뭐 사업자금이라든지 하지만 나중에 잘 되면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받으세요, 차용증을. 그냥 주지 마시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한 10억짜리 집을 뭐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증여했다. 그러면 그걸로 일반 그냥 무조건 증여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증여하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를 받으셔야죠. 100만 원씩 뭐 10년, 20년. 뭐 집값의 뭐 최소한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브앤테이크 정당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자식이라고 퍼주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 친구 사이 관계에 대한 조언이 있으신가요? 있죠. 자, 친구 간에는 가급적이면 증거를 좀 안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특히 이제 명예훼손과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친구끼리 하다 보면 막 험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뒷담화도 하고. 근데 그거를 보고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친구가 그걸 봤다. 얼마나 큰 상처가. 그건 물론 남는 거죠, 다 기록이.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기면 안 돼요. 증거 남는 거. 친구 간에는 기록을 안 남기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친구 간에 이제 우리가 동창 뭐 그냥 서로 이제 막 얘기 많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험담 안 하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꼭 얘기를 하려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안 남기고 어떤 담화 같은 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로만 하세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친구 사이에 우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친구 간에도 신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의. 뭐 친구 간의 금전거래 같은 경우도 신의가 중요하고요. 꼭 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 아닙니다. 꼭 뭐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친구 간에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은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친구 간에도 서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농담도, 할 일 농담이니까 안 할 농담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복권 당첨돼서 복권과 관련된 이제 분쟁이 많은데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야 내가 복권 당첨되면 너 절반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친구가 복권 당첨됐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 절반 주기 싫겠죠. 그게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분쟁이 생겼겠죠. 이 경우에는 구두 약속도 사실 약속이에요. 말로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걸 녹음을 안 했을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말로만 내가 언제 약속을 했어? 아니 그리고 난 농담이야 술자리에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거 법적 관계력이 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간에 약속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허언이라고 하잖아요. 허언도 함부로 하시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친구 간에 우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담사와 술자리에서 한 약속이 네. 뭐 증거 용로에 따라서 지켜져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술자리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증거가 있다면 간단하게 뭐 각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진지하게 친구가 물어 너 진심이야? 진짜 약속 그거 지킬 거야?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그래 지킬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녹음이 됐다.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안 취했는데 그냥 막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이 사람이 허언으로 했는지 농담으로 했는지 그냥 말로만 허풍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당첨되면 절반 줄게 막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 그거는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말로 하는 약속이면 물어보세요. 그 진심이 약속 지킬 거야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서 증거를 남기면 그게 또 하나의 일종의 계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부부간의 그런 관계 또 부모 자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우리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심하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문제의 대부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뭐 반려견과의 갈등 때문에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인간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 가족, 친구 이 인간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너무 본인 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 그런 사람은 무인도에서 그냥 혼자 사세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느 정도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까? 내가 이런 문자나 카톡을 만약 상대방이 보냈다 그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 가질까 아니면 굉장히 불쾌할까? 그걸로 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좋은 아침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